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화제를 모았죠.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그 시점이 겹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여야 공방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면서 다음 주 시작될 국정감사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었던 만큼 맛있는 음식도 많이 즐기셨죠. 그런데 너무 맛있게 또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시간에 과식 뒤에 찾아오는 배탈과 소화불량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시장이 8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도 넘었던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코스피가 밀린 호재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600선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3,597선입니다. 1.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6,42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3,31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3,20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해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과 원전 대표주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한 영향으로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대, SK하이닉스가 6.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예. 코스닥 지수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 대비해선 상승폭이 작습니다. 현재 0.3% 오름세로 8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외국인들만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1,27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90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 18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지금 한 개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AI와 휴머노이드를 접목한 AI 팩토리를 오늘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7.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인 히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쪽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짚어주시죠. 네, 오늘 환율 급등 출발했습니다. 1,423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연휴 기간 유로와 엔화가 급락한 게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값 하락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환율 1,420원이고요. 한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총재가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떨어졌었는데요. 네. 엔화 현재 약세로 929원 가리키고 있고요. 유로화도 약세입니다. 1,64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이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도 더 많았던 걸로 나타났어요.
네, 당초 647개로 알려졌었는데 네. 정부는 709개로 정정하면서 시스템 목록 개수에 대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했습니다. 네. 네, 숫자가 달라진 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체국 금융과 공직자 통합 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된 점이 영향을 줬고 또 온나라 문서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의 변화가 생기면서라고 하네요. 네. 복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현재까지 193개의 시스템이 복구돼 복구율은 2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그간 공무원들이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고요. 네. 또 1365 기부 포털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기부단체 확인과 기부 모집 활동에 대한 검색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 중단됐던 우체국 쇼핑몰도 어제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는데 네. 다만 모든 서비스가 재개된 건 아닙니다.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보안 공통 기반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 정상화된다고 하네요. 예. 또 중단됐던 부동산 관련 서류들 어.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토지와 임야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모두 8가지인데 정부 민원통합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통합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잠시 뒤 오늘날 1시부터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네.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에 위한 이른바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예.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약 60년 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범위를 넓혀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품게 됐는데요. 네. 다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작년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1.11%로 전체 업종별과 비교했을 때 1.7배 가까이 높은데도 자영업자의 경우 원하면 신청해서 드는 임의 가입 방식인데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이렇게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네. 이에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이르면 내후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다만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연 가입제로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부담도 덜어줘야겠죠, 정부가. 네. 최근에 이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다시 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이 한참 뒤에나 가능한 일이지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매수세에 불을 붙이면서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 이 같은 집값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입장을 밝힌 만큼 추석 연휴 이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인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세제당국은 간접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예. 후속 대책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전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해지고요. 예. 그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규제 예외를 뒀던 전세금 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등 각종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6.27 대책에서 역대급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은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또 낮추거나 특정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경기 분당과 과천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과연 진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그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정부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요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몰라라는 은행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 중 배상이 실제 이뤄진 건 단 1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고작 0.84%만 배상이 완료된 건데 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중 실제 배상 금액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올해부터 자율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단 2건에 그쳤고요. 하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최근 발표했고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 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소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과실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또 더 적극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나서게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본사 매출은 늘었는데 가맹점 매출은 줄어드는 이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요. 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이렇게 본사만 몸집이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년 전 8만 7천여 개에서 지난해 9만 2천여 개까지 6% 넘게 증가했는데 네. 같은 기간 본사 매출액은 47조 7천억 원으로 10% 넘게 늘어난 반면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 원 수준으로 7% 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처럼 몸집을 키우는 본사와 달리 가맹점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역성장 현상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외식 업종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54개 본사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 넘게 감소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리더스 인덱스는 가맹점은 느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줄어드는 시장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본사와 가맹점 간 매출 불균형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짚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 짝퉁 K푸드가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니 하다 이런 것까지 베끼나요? 네, K푸드 붐을 타고 네. 교묘하게 베낀 짝퉁 제품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 각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조미김부터 미역, 액젓, 심지어 맛소금까지 국내 식품 전 영역으로 베끼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수출돼 유통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중국 업체는 불닭볶음면과 맛소금, 옛날 당면 등 포장지까지 그대로 베낀 제품을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그대로 판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사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서면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정부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두 팔을 걷어붙여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이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은 사실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 한 대가 길을 건너던 젊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숨졌고요. 뱃속에 있던 17주 된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퇴근길 마중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자, 이제 긴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이미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올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도로 상황 어떨까요? 네,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기준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는데요. 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쯤 가장 심하고 밤 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평소 금요일보다 교통량이 살짝 줄었다고 하는데 안전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고 이후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진출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일대 다소 혼잡하고요. 이후 오산에서 남사진이까지 정체고 반대 서울 방향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일찍에서 금천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장수까지 정체인데요. 장수에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현재 처리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인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국민들에겐 황금 같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네.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떠나는 작은 휴식의 기회였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전후로 가장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방송에 출연한 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이후 8년 만이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방송의 주제는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K푸드 그리고 K식재료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 부부는 같이 출연한 이 셰프들에게 외국인에게 한국의 식탁을 소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예. 대결에 나선 셰프들은 시래기 무떡, 삼계탕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경연자로 나선 김풍 웹툰 작가는 이른바 이재명 피자 선보이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네. 누룽지 튀김 위에 양념한 시래기를 올린 뒤에 연근 튀김으로 장식한 피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딴 피자 맛본 이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요리를 하셨는데 맛은 장난이 아니다. 이걸 독자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방송은 방영 직후 시청률이 꽤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이 대통령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중요한 자산이다. 그중 K-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K-푸드의 성장 가능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뭐 K푸드를 알리기 위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라고 봤을 때 뭐 정치적 논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 어디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프로그램의 녹화 시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28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예능 녹화에 참여한 것도 공교롭게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화재 발생 후 이 대통령의 이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화재 수습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야당은 대통령의 이 예능 출연 부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담당 공무원이 이 전산망 복구 압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무대에서 웃고 있었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이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하던 시점이었다면서 그때 대통령이 TV 예능에서 웃는 모습으로 등장한 건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어떨까요? 예, 대통령실은 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정부 차원의 이 화재 수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이 녹화 당일의 스케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녹화 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이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오후에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복귀한 뒤에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이 화재 이 초기 대응 지시부터 그리고 중간에 이 상황 점검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친 것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네. 또 사망한 공무원의 이 애도 기간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공무원의 이 발인일인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애도의 의미로 이 프로그램 방영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예.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예고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월요일에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이 공세에 올라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논란을 의식한 듯이 이 대통령 지난 7일 SNS에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 출연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과 대통령실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인데 여당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정쟁을 유발해서 이 민족 대화합 추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예. 3대 특검 수사가 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이 내란 동조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송 출연의 의미 그리고 그 효과를 거듭 짚었는데요.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면서 오직 대통령 흠집내기에 매달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K푸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이 해명에도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이거 주장한 것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정작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대응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야권의 이 공세 이전에 화재 발생 당일에 이 촬영에 임한 배경 좀 소상히 설명하고 이후 대응도 투명하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 방송 출연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여야 간 설전이 급기야는 고발전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여야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끝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거친 설전은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칼은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 녹화 당일 행적을 비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의 타깃은 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주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주 의원은 이들이 자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마치 허위사실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예, 야당 의원으로서 화재 당일에 이 녹화 방송 경위 대통령의 이 행적을 묻는 게 무엇이 잘못됐냐 이렇게 반문한 셈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8시간 이 의혹 제기를 대통령실이 소상히 해명했음에도 야당이 역프레임을 짰다. 이건 내란 정당의 후한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 여야 휴전은커녕 더 거친 공세에 나서면서 네. 여의도 한파주의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이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이번 국감 핵심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무엇보다 지난해까진 야당 신분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여당으로서 처음 맞는 국감인데요. 네. 여야가 이 공수를 교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국감은 총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당은 내란 종식과 윤석열 잔재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임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드러난 이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이 책임 공방과 현 정부의 이 정책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말 그대로 이 양방향 공세전이 예고된 셈입니다. 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전국을 뒤흔든 이 굵직한 사건들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이 전산망 마비 사태,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와 석방 논란,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여야 간 충돌의 불씨로 꼽힙니다. 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력으로 삼는 이 공세 포인트는 뭘까요? 네, 민주당 내세우는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 윤석열 정부의 잔재 청산입니다. 국감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논란과 이 비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히 올해를 내란 종식의 해로 선포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12상 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책임 끝까지 묻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의 이번 국감 타깃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3대 특검 관련 부처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이 의혹뿐 아니라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의 이 배경과 성과 모두 검증대 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예.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전임 정부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이번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의 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이 흔적을 지워내겠다면서 국감을 통해 정권 교체의 정당성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격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4개월 차의 이 방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이 개혁 구상 성과를 같이 알리겠다는 건데요. 네. 제가 어제 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때릴 것도 많고 알릴 것도 많아서 추석에 부모님도 못 뵙고 왔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국감의 기대와 긴장 같이 드러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자, 반대로 그럼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말 그대로 벼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이 각종 혼선과 논란이 이어진 만큼 정부의 이 정책적인 허점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료 시까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국감의 이 컨트롤 타워 격인 종합상황실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감의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핵심 타깃은 역시 경제와 민생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란 프레임에만 몰두한 탓에 민생이 무너졌다면서 그 증거를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를 위해 물가, 금리,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구상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외교 안보 이슈도 야권의 주요 공세 지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이 국제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면서 이 안보 불안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대응 전략, 한미 동맹 관리, 대중 외교 정책의 이 불안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이 화재로 인한 정부 전상망 마비 사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촬영 논란 등도 공세 카드로 예고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임위별로도 곳곳에서 뭐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핵심 전쟁터가 될 상임위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국감은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젠 가장 큰 전쟁터로 꼽히는 곳은 단연 법사위와 과방위 그리고 운영위인데요. 네. 먼저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여당 강경파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국감 첫 주부터 이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격전지는 과방위입니다. 방통위 폐지 후속 논의와 함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 석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또 최근 논란이 된 이 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 등도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네. 통신 3사 대표 모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또 대통령실 국감을 담당하는 운영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하. 예, 이곳에서는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뜨거운 논란인데요. 야당은 이른바 김현지 실세 의혹을 거듭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도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면서 내란 관련 의혹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누가 국감 증인으로 나설지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네, 이번 국감의 증인 명단에는 뭐 대통령실, 사법부, 재계 인사들까지 폭넓게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방위 검증이 예고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역시 김현지 대통령실 네. 부속실장입니다. 네. 야당이 이른바 꼼수 인사 논란 제기하면서 부속실장으로 옮긴 게 이 국감에 안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어제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김 실장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의 핵심 증인은 이젠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아하, 네. 조 대법원장 이번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재계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무려 2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연단에 서는데요. 네. 여야가 서로의 급소를 찌르기 위한 카드로 수많은 증인을 내세우는 모습인데 올해 국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또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단어의 뜻풀이에서 2개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써서 맞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동사 벙글다의 뜻풀입니다.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이거가 꽃을 피우기 위해 이것이 생기다 해서 이거와 이것에 들어갈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이거에는 꽃봉오리와 꽃봉우리가 있었고 뒤에 있는 이것에는 망울과 멍울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꽃봉오리와 망울입니다. 꽃봉오리는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을 뜻하고 그냥 봉오리라고도 합니다. 봉오리와 봉우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뜻하고 산봉우리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또 망울과 멍울을 혼동할 때도 적지 않은데 망울은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를 뜻하고 꽃망울이라고도 합니다. 망울은 그 외에도 우유나 풀 따위 속에 작고 동글게 엉겨 굳은 덩이를 뜻하기도 하는데 멍울이란 표현에도 이와 같은 뜻이 있지만 꽃망울과 같은 뜻은 없어서 정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북부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말과 휴일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는 곳에 따라 8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최고 6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모레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0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낮에도 서늘하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구 24도,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7도, 제주 28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돌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는 오늘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로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배탈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분들 속 불편함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 1,420원대를 기록해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인적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3명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구고단체 등의 협중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 시위에 경찰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여야가 전한 명절 민심평가 정반대예요. 예, 여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하고 민생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거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발언을 보면은요.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한 추석 민심평가는 앞으로의 4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이 국민의 명령인데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특검법, 필리버스터 등 조직적으로 그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나라다워지는 것 같아 기대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확실히 윤석열 정권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당이다 보니까 좀 정쟁보다는 민생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들. 그리고 개혁도 좋지만 여당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격려를 했다라고 전언을 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노가 차고 넘쳤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면직과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검찰청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한다는 개혁이라는 게 너무 거칠고 성급하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또 기업하는 분들이 한미 관계가 불안하다는 걱정을 많이들 하셨다. 네. 소비 쿠폰 지급도 잠깐은 돈 쓰게 했지만 경기가 추락한 게 체감된다고 하더라. 민심이 격앙돼 있었다. 등등의 얘기들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같은 민심, 같은 세상을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상을 본 듯 말하지만 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전부 다 양쪽 다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모두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듣는 여와 야 또 정부가 돼야겠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 화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찾았어요. 네, 그 추석 연휴 직후이고 이게 징검다리로 가다 보니까 연차를 원래 대통령으로서 냈었는데 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휴가 도중에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이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태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30.2%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장애 시스템 개수를 좀 정정했어요. 647개였던 걸 709개 이렇게 한 60개 좀 넘게 늘어났는데 10%? 예, 네. 그래서 그동안 뭐하고 이제야 뭐 바꿨냐 뭐 개수가 또 달라졌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시스템별로 좀 세분화한 게 달라져서 분류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좀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자세한 상황 보고받고 계획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31일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양국이 합의점 찾기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이른바 3실장이라고 하죠.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렇게 3실장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통상회의를 또 열었어요. 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먼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검토해볼 만한 답변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전향적인 접점은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담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하고 우리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이미 상황이 안 좋아요. 이미 서명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예, 거액을 현금으로 내겠다라는 거고 그 수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이거 일본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 서명을 했죠. 네. 네, 우리는 그래서 3,500억 달러 투자할 바에는 25% 관세에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일단은 미루는 게 유리해서 우리는 서명을 아직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는 달리 대안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년 11월 미국의 상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이때까지 이 관세 협상을 자기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질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당장은 한미 관세 협상보다는 미중 관계 협상의 그런 게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 것이고 네. 관세 협상으로 본인의 성과를 계속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협상을 또 내년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어쨌든 간 에이펙 전후로 해서 에이펙을 계기로는 한미 간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네. 자, 다음은 특검 소식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 박 전 장관 피해자로 불러서 13시간가량 조사하고 보름 만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예. 그래서 검사 파견 검토하는 걸 검찰국에
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박 전 장관은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된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좀 먼저 인지한 편이겠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특검팀은 이 박성재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3차례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와 출입국 본부에도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예. 영장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다시 추진하고요. 매관 매직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주력할 걸로 보이네요. 예. 뭐 특검 조사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스스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나와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에요. 네. 특히 뇌물 혐의하고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그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조사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윤 전 대통령하고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요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까?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특검팀은 그 김건희 여사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른바 그 3대 의혹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관련 수사. 요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매관 매직 의혹이 남은 수사 대상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걸로 손꼽히거든요. 네. 그림 청탁 있었죠. 목걸이 청탁 그리고 금거북이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요 며칠 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해군 선상 파티 뭐 아하. 다금바리를 잡아왔다. 예. 종묘 차담회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통화를 했다. 뭐 네. 이런 권력 그 권한 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되겠고요. 네. 진술 토대로 해서 혐의가 다져지는 대로 김건희 여사 재소환해서 금품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하루 앞두고 어제 저녁에 경축대회를 성대하게 치렀다죠. 네, 오늘이 80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어제 전야제로 저녁에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왼쪽에 그 또럼 서기장이 있었고 오른쪽에 리창 총리가 자리를 했고요. 그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그 메드베데프 부의장하고 활짝 웃으면서 뭐 손도 맞잡고 포옹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리창 총리 만나서도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라면서 그 북중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 경축대회 보면은요, 뭐 80주년이니까 되게 성대했어요. 불꽃놀이하고 메스 게임 이거 대집단 체조인데, 예. 뭐 예술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런 집단 체조 우리도 옛날에는 볼 수 있었는데 이 메스 게임 북한에서 한 게 2020년 때 당 찬건일 그때 공연한 이후에 5년 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주년이라고 해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꺾이는 그 해에 아무래도 더 힘을 주는 그런 게 있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은 풍요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새 세기에는 미제에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서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 전야제 모습을 쭉 보면은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죠. 중국의 열병식 때 이렇게 북중러가 모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전망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무기들을 새롭게 공개할지 이게 관심이에요. 네.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등 신형 무기가 대거 공개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2년 만에 1단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직후인 9일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휴전 합의를 밝혔던 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직후인 지난 9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건데 네. 특히 가자 북부 거점 도시 이 가자시티에서 연쇄적인 집중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팔레스타인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서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공습을 또 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내각은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어요. 예. 다만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만 언급을 했지 뭐 군대 철수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어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합의안을 어쨌든 간 승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내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준비해야 돼요. 네.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를 해야 되고 그럼 72시간 동안 하마스가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인질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그 종신형 수감자들 그리고 구금된 주민들 풀어주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그 하마스 측에서는 그 무장 해제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스라엘에서도 입장이 엇갈려요. 극우파 강요들은 합의안을 두고 반대 의사를 잇따라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포된 선박에 우리 국민 한 명도 탑승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알려졌어요. 네. 이스라엘의 캐치오트 교도소에 수감됐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팔레스타인 출신 테러리스트를 수감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가혹하고 되게 환경이 안 좋고 그런 걸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알려졌는데 예. 우리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바락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들이 만나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요. 예. 이에 이스라엘 측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한국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중간중간 사안은 우리 정부와 공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략광물인 히토류 또 관련 기술의 이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어요. 예, 중국 상무부가 해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네. 그 대상 품목도 밝혔습니다. 예. 원래 중국은 히토류의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더 강화하고 넓힌다는 걸로 보여요. 네. 뭐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뷴,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금속 등등. 좀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런 히토류 물질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자들을 해외 수출을 한다면 중국 상무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해야 되고 수출 기술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기술 상황 설명 같은 것 동시에 또 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되게 까다롭겠죠. 아하, 예. 예. 그리고 이 물자들을 섞어서 혼합하고 집어넣어서 해외에서 제조된 경우에도 네. 수출 통제 대상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배경으로는 미국에서의 그런 블랙리스트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응하겠다라는 성격이 보여지고 예. 또 조금 있으면 에이펙에서 아마 만날 것 같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곧 회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네. 또 트럼프도 예고를 좀 내놨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나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다시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미중 두 정상은 관세 포함해서 미중 간에 얽혀 있는 그 깊은 무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자, 이번 추석 연휴가 진짜 유독 길어서 덕분에 뭐 잠을 실컷 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명절은 그래서 좋은 거죠. 많이 먹고 푹 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비도 오고 좀 날씨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도 덜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서 힘들다. 아유 내가 진짜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먹어본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속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위장 안에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잘 섞고 그걸 녹여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소화효소 양이 그렇게 금방 확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더부룩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예. 보면 글쎄 속이 좀 많이 불편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식 그다음에 또 복통이나 더부룩함 이런 거랑 연결이 되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야죠. 네. 아니 근데 뭐 평소에도 내가 좀 이렇게 뭐 가끔 많이 먹었다. 근데 유독 명절 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많이 먹어서 그런 거보다는 네. 약간의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 변화를 벗어날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너무 어려울 때도 너무 좋을 때도 이게 다 같이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위와 장의 움직임은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어요. 네네. 내가 야 소화 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야, 소화 좀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율신경이 조절한다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문제가 돼서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또는 너무 기쁘거나 너무 좋거나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덜해지고 그러면서 체한 것 같은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야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왜 요즘에 더 그렇지? 아마 그런 영향과 연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연휴 기간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또 설사, 복통 등 이 배탈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좀 욕심내서 많이 먹고 나면은 아무래도 속이 불편한데 이렇게 속이 더부룩할 때 당장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들 아시죠. 네. 뭐 우리나라 민속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손 따고 뭐 손가락을 이런. 따기도 하고 네. 또는 손을 마디를 주물러서 뭐 예. 자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는 거예요. 걸어요. 걸으면 됩니다. 네. 걷게 되면 이 발바닥에 있는 이 고유 수용체들이 네. 발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모든 근육,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자극시켜줘요. 아하. 그러면서 위와 장의 움직임도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집에 계시지 말고 손가락 자꾸 문지르지 마시고 나가서 걸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아주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걸으시는데 그 대신 그때 걸을 때 네. 발가락에 힘을 줘서 발가락으로 좀 차고 걷는 이렇게 차고 걷는 그런 형식으로 걸으시면 온몸의 근육들을 자극해서 위와 장의 움직임도 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더부룩한 것도 좀 해결이 되고 네. 소화도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당장 하고 싶다. 당장 일어나서 좀 걸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속이 더부룩할 때 손 괴롭히는 것 대신에 발을 좀 괴롭히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식으로 인해서 막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때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뭐 배가 아프다, 복통,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그 전에 내가 뭘 먹었나를 일단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름진 걸 먹었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
그게 아니고 기름진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기름진 걸 먹었는데 내가 자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네. 이제 담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담낭에 돌이 있는 담석증이 있거나와 예.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그러냐 아니면 기름진 음식과 관계없이 배가 아프냐를 우선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었나? 이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과식을 해서 내가 아프면 조금 견뎌볼 만한데 네. 과식한 거가 아닌데도 배가 아파졌다. 이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걷고 뭐 움직임을 해보고 이렇게 하루 정도는 견뎌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고 복통이 생기고 이렇다 그러면 예. 그때는 바로 병원 응급실을 가셔야죠. 네. 왜냐하면 심각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맹장염도 생길 수가 아이고, 있고 그렇죠. 또는 장이 꼬여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담낭염 또는 담석증이 생겼을 때도 아주 담석이 크거나 이러면 상당히 오랫도록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바로 병원을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혹시 이렇게 배가 아프면서 열이 난다고 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당연하죠. 있겠죠. 네. 배가 아플 때 열 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네. 근데 열이 동반되면서 배가 아프다. 이때는 뭐 하루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손 따는 거 대신에 이제 발을 좀 괴롭혀라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소화제 먹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참 요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네. 왜냐하면 소화라는 것은 소화 효소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벽 세포들은 위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 위산은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네. 또 위산이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지방과 단백질이 움직여지면서 녹아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작용을 하나 소화제로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좀 오산이에요. 네. 다만 불편할 때 소화제를 먹어보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작지만 있거든요. 네. 하지만 모든 것을 나 소화 안 될 때는 무조건 소화제야. 이것은 문제가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제일 큰 것은 위와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죠. 기능성 위장 장애.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그 이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염이 생기거나 위궤양이 생기거나 한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담낭염이나 담석증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들이 소화가 안 되게 하거나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자꾸 몰아가시면 안 되고 네.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과식하고 나서 이렇게 속쓰림이 좀 심하다 할 때 네. 바로 제산제 먹는 거 괜찮을까요? 뭐 제산제를 드시면 금방 속쓰림이 사라질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산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제산제보다는 제산을 위한 또 다른 약제가 있어요. 산을 이제 분비하는 걸 막는 것만이 아니라 네. 산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약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는 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 또 위궤양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네. 제산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다. 뭐 그래서 속이 쓰린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확인을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연휴 지나고 나서 이 소화불량과 함께 피로감이 이렇게 함께 나타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피로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우 너 피로해 보여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지만 네.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렇죠. 근데 대개는 이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네. 피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로와 소화불량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처한 현 상황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는 화가 나고 분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더욱이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걷는 운동을 통해서 소화를 좀 촉진시켜 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소화 불량이나 불편함이 계속 놔두면 위염이나 장염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물론 이제 뭐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그 위산이 계속 분비되면서 그 점막을 이렇게 깎아서 위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자극성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맵거나 생마늘을 막 여러 개를 먹었다든지 막 이런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위 점막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염증으로 변해서 위염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장염도 생길 수 있어요. 장염이라는 것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장이 그냥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유산균, 유해균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맞지 않게 되면 이런 장염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세균이 들어가서도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때 너무 먹는 걸 내가 좀 아주 뭐 생각보다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또 뭐 이상한 것도 먹어보고 막 이랬다. 그런데 자꾸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제 이런 염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에 알맞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찾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동안 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술 한 잔 하다 보면은 또 과음하게 돼서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과음하시는 분이 예전 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이러면 또 한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술의 양도 문제고 술 마시는 시간도 문제예요.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이 숙취가 즉 알코올이 다 분해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침에 우리가 행오버 숙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숙취는 일단 그 알코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대사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들이 다 나가야만 해결이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걸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수분과 당분이에요. 그래서 술이 해결이 잘 안 될 때 꿀물 드시는 거, 설탕물 드시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먹어서 해결이 되는데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죠. 그러면 링거 안에는 물도 있고 당분도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뭐 9시쯤 이렇게 술자리가 끝났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어느 정도는 이 알코올이 분해가 돼요. 근데 2시, 3시 넘어까지 술을 먹었다. 그러면 분해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간이 아무리 튼튼하고 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분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는 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많이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알코올 해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일 이렇게 술을 마시면 더 이 부담이 누적될 테니까 하루는 좀 쉬고 마시고 하면 좋겠죠. 반대로 연휴 동안에 변비나 뭐 장 불편함 생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 이분들도 괴롭죠. 왜냐하면 이 연휴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나 과일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비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드시면서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골라서 좀 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주로 과일의 껍질, 채소 전체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많이 드실 필요가 있거든요. 과일 껍질 까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좋겠고 장 운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의를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분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수분이 들어가야 변이 묽어지고 좀 부드러워져서 변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편해졌다,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
아주 적당한 운동 요걸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끝나고 일상 돌아왔는데 아직 위장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 회복에 도움이 되는 뭐 식습관 어떤 걸 짚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식사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좋죠. 우선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예. 먹는 양을 조금 가볍게 이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 많은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단을 짜서 좀 하시면 좋겠고 네.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움직임을 좀 하셔야 돼요. 아이고, 움직임이 사실 연휴 때 차 운전하시느라고 몇 시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집에 가서도 사실 안 움직이잖아요. 비도 왔고. 네, 운동하시는 시간이 거의 적기 때문에 네.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움직임은 너무 강한 운동을 하시면 이 위와 장의 움직임이 조금 무뎌져요. 그래서 너무 강한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추천하고 네. 조금 가볍게 작은 양의 식사 권장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연휴 기간 과식으로 탈이 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관련 증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마마무의 오아예. 마마무의 오아예 함께 들어봤고요. 그 사이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2793님. 추석 음식을 먹고 나서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면서 계속 가스가 찹니다.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혹시 이럴 때 특별히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주 좀 곤란하시네요. 그죠? 네. 근데 추석 음식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많죠. 네. 고기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름진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 속에서 분해되면 이 방구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음식을 좀 바꾸시면 되고 네. 음식을 쌀밥 위주로 바꿔서 드시게 되면 네. 냄새가 금방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흰쌀밥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영양가도 충분하고 좋으니까 밥도 또 음식도 이렇게 흰쌀밥 위주로 좀 바꾸시면 돼요. 네. 자, 0803님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쉬면서 추석 음식 먹고 나니 배가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어서요. 우유를 마셨거든요. 근데 변을 보면 묽은 설사가 나오면서 잔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시네요. 병원에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유 잡수시면 이렇게 우유 때문에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들한테 자기가 잘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유 잠깐 끊으시고 하루 정도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1918님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 마시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탄산음료 마시는데 이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거 계속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탄산음료 마시고 틀어 마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 내가 소화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원하죠. 예. 기분은 잠깐 시원하죠. 근데 반드시 그게 소화에 꼭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탄산음료를 드실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8451님 명절 기간에 위장 문제뿐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는 경우 많다고 해서요. 이 소화기 회복과 함께 면역력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음식을 좀 우리가 잘 아는 건강한 음식으로 좀 바꾸고 두 번째는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셔서 1시간 정도씩 걸으시면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바깥 좋은 공기도 좀 쐬면서 그럼요. 여유 힐링도 하시면서 심신이 다 건강해지실 것 같고요. 자, 5491님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식사 후에 트림을 해야만 이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림을 못하면 음식이 막 윗배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불편해서 물만 마셔도 트림을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병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림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 같은. 근데 이런 분들도 운동을 하시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운동이고. 예, 운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트림을 자꾸 하시면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윗배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 아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시면서 요걸 좀 트림을 조금씩 아마 좀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운동하시면. 그러면 이 위에 걸려 있다 이런 느낌도 사라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운동 좀 하세요. 네. 4140님, 배가 심하지는 않고 그냥 살살 아픈데요. 한 달 정도 됐고요. 병원에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7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0대이시면 이제 뭐 40, 50대만 해도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하겠는데 70대시면은 한 번쯤은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살 계속해서 아플 수가 없거든요. 한 달 정도 아프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위와 장애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셔서 확인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 가운데 2793님, 0803님, 8451님께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미 오늘 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틀의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즐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무래도 올해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일단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이 보였죠. 뭐 주변에 저도 굉장히 좀 부러웠는데. 하지만 뭐 추석이나 뭐 설 명절하면 고향이나 가족 방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의 시간이 행복하셨으리라 짐작은 해보는데요. 그런데 꼭 마냥 즐거우지만은 않아서 속상한 기억 안고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 소식 없니? 취업 준비 잘 돼가? 살 안 빼니? 뭐 이런 거. 너무 아프네요. 네, 저도 한 개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분명 걱정으로 시작한 말인 건 아는데 뭐 지나친 관심이 좀 부담스럽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 후유증 겪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안식과 건강,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힐링 여행지. 사실 이 명절 후유증이 뭐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긴 하는데 이 건강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피부죠. 맞습니다. 푸석푸석해지는 걸 시작해서 뾰루지도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평소보다 고열량의 명절 음식을 맛보다 보니까 몸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피부와 몸의 전체적인 이완에 좋다는 온천을 찾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여행지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온천이요? 네, 이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충북 온양이나 부산 동래 같은 그런 온천만 떠오르실 텐데 경남 온천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효능에서 인정받은 곳이 바로 경남에 거제에 온천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보양 온천이라는 곳인데 이 거제도 해수 온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온천수의 온도, 성분, 시설, 또 주변 환경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뭐 그럼 그 기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온천수 온도가 35도씨 이상이면 평가 대상 포함입니다. 혹시라도 온천수 온도가 좀 낮아서 뭐 최소 25도씨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럴 때는 인체에 유익한 유황이나 탄산 등의 성분이 리터당 1000mg 이상 함유를 하면 국민 보양 온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건강시설, 숙박시설 등의 주변도 갖춰야 하고요. 뭐 이런 여러 요소를 두루 갖춘 전국의 10개 온천이 바로 국민 보양 온천입니다. 뭐 현재는 10곳 중에서 일부 온천은 좀 미흡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을 아직 짓고 있는 곳도 있어서 총 8곳이 공식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거제에 이 국민 보양 온천이 있는 거군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뭐 온도나 성분 등을 이렇게 조사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거제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거제 해수온천은 역시나 이 남해 청정 바닷물에서 온 미네랄이 풍부한 게 장점입니다. 뭐 일반 온천은 평균적으로 리터당 1000mg 정도인데요. 이 거제 해수온천의 미네랄 함유량이 리터당 1620mg 정도니까 상당하죠. 또 지하 800m 안반에서 나오는 해수를 이용하는데요. 약 알칼리성 약식 염천입니다. 또 온천 입구에 딱 들어서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야자수도 있고 또 인공 폭포도 눈에 띄거든요. 또 로비 천장이 꽤 높아요. 이 로비를 딱 지나면 1층은 가족 온천, 2층은 여성을 위한 온천, 3층은 남성 온천 등으로 상황에 맞게 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탕에 딱 들어가면 파란색 타일이 시원스러워 보이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이 몸과 마음이 아주 스르르 풀립니다. 또 온천수가 이 황,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제도 해수 보양 온천의 특징이 바데풀인데요. 수압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자극하는 수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6가지로 구성하는데 이 먼저 이 드림베스라고 하는 곳은 수중 침대에 누워서 물로 마사지하는 시설이고요. 넥샤워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또 벤치젯은 수중 의자에서 분사하는 물이 발바닥과 종아리, 또 허리를 마사지해줍니다. 뭐 이 밖에도 플로팅, 보디 마사지, 보행욕장 등 다양하게 6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온천수가 좋아서 뭐 피부도 그렇고 건강에도 진짜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여러 이 건강 시설도 즐기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하겠어요. 그럼요. 아주 개운하고요. 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이랑 헬스클럽도 있는데요. 실내 수영장은 길이가 25m, 또 수심이 1.2에서 1.35m인 그 레인이 6개가 있습니다. 또 온천수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 수영복을 지참해서 가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헬스클럽에는 달리기를 위한 70m 트랙 그리고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고요. 근력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뭐 트램펄린처럼 재미있는 도구도 있는데요. 특히 밀론이란 도구가 대표적입니다. 밀론. 17분 30초 동안 전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고 또 헬스클럽에서는 운동복을 제공하거든요. 이용자들은 실내용 운동화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탕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온천도 있는데요. 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뭐 소파나 에어컨, TV, 냉장고를 비치한 객실과 또 온천용 욕실로 나뉘는데요. 뭐 탕은 어른 2명과 어린이 2명까지 들어갈 만한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온천수로 수영도 즐길 수 있고 또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뭐 매력적이고 명절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 거제까지 갔으니까 또 가볼 만한 곳 좀 더 알려주세요. 이 거제에 대나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있어요. 뭐 아주 이색적인데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입니다. 이 맹종죽이란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나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높이가 한 10에서 20m, 지름은 한 20cm 정도로 일반 대나무에 비해서 아주 굵습니다. 거제 맹종죽의 시작이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제에 살던 한 분이 일본에서 이 맹종죽 3주를 가지고 와서 심은 게 시작입니다.
생각입니다. 대숲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그 대나무 소리 아시죠? 스르륵 스르륵 하는. 그렇죠. 예,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예. 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대숲에서 음이온이 다량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더 느릿느릿 걸어보시면 좋겠고 네. 길 코스가 여러 가지인데요. 어울줄길, 사색줄길 등 뭐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동물 포토존도 있으니까 사진 여러 장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그리고 요새 SNS에 거제 여행을 검색하면 꼭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는 옹벽을 쌓아 올린 매미성인데요. 매미성. 네. 이 국가에서 쌓은 게 아니라 개인이 옹벽용 사각 화강석을 하나하나 쌓아 만들어서 이 놀라움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2003년에 태풍 매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아주 그 전국을 휩쓸었는데 네. 당시에 무너진 밭을 이 복구하기 위해서 축대를 올렸는데요. 네.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돌을 쌓다 보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우아한 매미성이 됐습니다. 이 매미성 앞에는 몽돌 해변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여유를 만끽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한 곳 더 가보면요. 예. 이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도 꼭 가볼만 합니다. 케이블카. 네. 2022년 3월에 개장했는데요. 학동 고개부터 노자산 정상까지 1.56km 구간을 운행합니다. 윤슬 전망대에서 노자산과 다도의 전경을 360도로 볼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요. 네. 이 특히 해질녘에 찾으면 일몰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전체 캐빈이 45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대가 이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이에요. 그래서 노자산 숲길을 공중에 걷는 듯한 그런 스릴감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거제까지 자차를 이용하면 한 4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시외버스를 타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통영 대전고속도로로 갈아타서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기차로는 KTX로 부산역, 또 비행기로는 김해공항에 내려서 거제로 가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동편은 자차가 조금 더 편하겠죠. 네. 거제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민 보양 온천까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네. 강원도 속초로 떠납니다. 또 멀리 가네요. 네. 이 속초에도 온천이 유명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척산 온천입니다. 예. 아마 온천 좋아하는 분들은 익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산 온천은 용출수 온도가 50도씨를 넘나듭니다. 네. 척산 온천은 이 설악산 자락과 속초 시내를 잇는 노학동에 자리하는데요. 네. 이 노학동이 겨울에도 땅과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고 이렇게 김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마을 안악들이 바깥에서 빨래터로 애용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 척산 온천 원탕이 처음 개장한 게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온천의 나이가 지긋한데도 온천의 위용은 여전합니다. 당시 문을 연 척산 온천은 이 설악산 산행객이 피로를 푸는 자그마한 목욕탕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이 온천수가 피부병과 신경통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네. 척산 온천의 자랑거리가 뜨거운 용출수인데요. 예. 천연 온천수가 50도씨 안팎으로 그 데우지 않는 물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예. 여기 분들은 정확하게 약 53도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몇몇 온천의 경우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재가열을 하는데 네. 이 척산 온천은 53도씨를 안팎으로 해서 끓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이 온천수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죠. 네. 이 척산 온천이 8680년 전 태고 시대부터 이 지하에 저장된 천연 온천수가 이 원탕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8,000년 전. 예. 그만큼 이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된 거를 피부에 맞닿은 그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여기 물이 라돈을 좀 함유하고 있거든요. 라돈? 네. 흔히 라돈이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좀 위험한 물질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 라돈을 아주 극미량으로 인체에 닿으면 이게 또 인체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요? 예,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척산 온천수에는 척산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 굉장히 좀 건강에 유익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네. 또 척산온천수의 치아 충치 예방이나 치석 제거에 도움을 주는 불소도 함유돼 있거든요. 와, 네. 예, 그래서 건강 면에서 아주 효과적인데 네. 심지어 이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그냥 헹구기만 해도 네. 입가심만 해도 그 양치를 한 효과가 있다. 그런 그래요? 얘기도 네. 할 정도입니다. 네. 또 이 척산온천은 알칼리 온천수인데 이 알칼리라는 성분이 이 붙어 있는 걸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피부의 노폐물 제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유난히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아토피를 비롯한 이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야, 온천수로 입을 헹구기만 해도 이 양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되게 간편하고 좋을 것 같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이 분명 탕에 몸을 담그면 몸이 치유되는 느낌이 단박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몫을 더하는 게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네. 이 척산 온천 휴양촌 남성 노천탕에서는 소율숲과 조금 있으면 무르익을 단풍 덮인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여성 노천탕에서는 정자와 또 목재가 어우러진 가지런한 욕탕이 인상적입니다. 네. 또 노천탕을 이용하면 화려한 도심온천과 달리 고요한 휴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척산 온천 휴양촌 본관 주변에는 이 소나무가 3천여 그루 늘어서 있는데 산책로도 나 있고 또 성림원을 조성해 놨거든요. 네. 연못과 바위 조형물이 곁들여진 이 산책로는 소량기를 마시면서 20분쯤 걸으면 설악 누리길로 이어집니다. 오붓한 시간을 원하는 분들은 가족 온천실이 좋고요. 네. 이 목재 가구양에 깃든 가족탕은 이 소나무와 사군자의 이름을 빌렸는데요. 네. 제법 큰 욕조를 갖춘 객실에서 한가로운 온천욕이 가능합니다. 뭐 투숙객은 대온천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척산 온천휴양촌에서 나오면 척산교란 다리가 있습니다. 네. 이 다리를 넘어서면 척산 온천장이 나오는데요. 이 척산 온천휴양촌과 더불어서 이 척산 온천지구의 한 축을 이루는 척산 온천장인데 네. 뭐 현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뭐 온천수의 효능은 두 온천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척산 온천장은 노천탕은 없지만 대온천탕 창 너머로 설악산 풍광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아하. 이곳 역시 투숙객이 대온천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산 온천 휴양촌과 척산 온천장 이렇게 두 곳 살펴봤는데 평소에 좀 온천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편집장님?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은 제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셔서 그렇죠. 자주 찾는 편입니다. 어르신들도 특히 좋아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온천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셔서 좀 건강도 챙기고 또 이 마음 힐링도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네. 거제 쪽 네.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가시는 온천은 척산 온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향에 맞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은 명절 후유증 날려버릴 힐링 여행지 두 곳 경남 거제 해수온천, 강원 속초 척산온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